스마트폰은 블루 필터가 있다고 하지만 파란 파장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늘은 파랗잖아요. 우리 머리가 스마트폰 보면 낮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또 계속 자극적인가 되니까 우리 머리를 쓰게 되는 거죠. 자극을. 우리는 컴퓨터처럼 머리가 너무 뜨거워지면 바로 잘 수가 없어요. 천천히 늘어지면서 잠을 자게 되니 ADHD를 앓고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성인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한 14% 정도는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과잉 진단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10 내지 15%만 진단과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미국이 한 절반 정도 받는다면요. 그러면 실제 주변에서 얘기를 해보면 처음 모르면서 지냈던 특히 성인의 경우에 나는 이거를 진작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좀 더 편해졌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비게이션이 장착됐다. 내가 일을 어떻게 할지 처음으로 알게 됐다. 또 가까운 사람의 경우는 자기는 평생 처음으로 50이 됐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남의 목소리가 처음 들렸대요. 그만큼 남들도 그런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모른 채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인 ADHD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길 가다가 운전하시다가 쌍욕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 저희는 그게 다 그렇진 않지만 약간은 저희는 생각은 해봅니다. 이렇게 평소에 그러지 않은데 갑자기 욱해지고 쌍욕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다 ADHD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충동적인 부분에서 봤던 거고 성인의 경우는 조금 더 핵심적인 걸로 보면 보통 이제 모르고 지나다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일을 하실 때 일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잘 진행이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주변에서 자꾸 문제나 항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일의 경우에 있어서 순서나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약속이나 이런 거를 잘 못 지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엄청 많이 미룹니다. 이게 예전에는 게으르다 이렇게라도 했겠지만 이거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게 미루고 이 못하는 게 시작을 못하는 게 병입니다. 이게 병입니다, 정말. 미루다가 하다 허둥지둥 하게 되는 마지막 일요일 밤에 밤새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추동을 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게 시작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잘 순서대로 정리 못하고 집안이 잘 정리가 안 돼 있거나 물건을 맨날 잃어버린다거나 에어팟을 자꾸 잃어버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엄청 많죠. 맨날 핸드폰 찾고 이게 현대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집중력이나 주의력이 기준보다 훨씬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계속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자꾸 주변에서 뭐라고 비난과 이렇게 받게 돼서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어져요. 그리고 불안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의기소침해지거나 대인관계에 위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산만한 아이와 ADHD 아이를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학교를 가기 전에는 잘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약물 처방은 만 6세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은 잘 놀아야 되는 거고 소수를 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들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 아이는 조금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일 순서대로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순서를 지켜서 자기 거 하도록 많이 배우고 하는데 그걸 못 참고 툭 튀어나가 버려요. 남의 거를 뺏거나 자기 순서를 못 기다리거나 막 떼를 너무 많이 쓴다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러다가 제일 많이 드러나는 거는 초등학교 가서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좀 받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학교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40분 꼬박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특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막 갑자기 막 돌아다닌다거나 혹은 중학년, 고학년이 돼서도 뭔가를 그때는 돌아다니진 않지만 학교 선생님 수업에 멍 때린다거나 불쑥불쑥 끼어든다거나 어떤 남의 얘기를 못 듣는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만한 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드러났다면 산만하지 않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고 되고 소위 말하는 조용한 ADHD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서 나중에 발견되기도 하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더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제 굳이 인제 어린아이가 산만한 거 아이가 활동적인 건 당연해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아이들하고 특히 다른 건 예를 들면 숙제를 예를 들면 문장 2 개를 만드는데 3 시간이 걸린다면 그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닦고 옷 갈아입고 뭘 해야 되는 게 제 나이 때 너무 어린 나이 말고요. 제 나이 때 정도면 보통은 이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발달 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 전혀 안 이루어진다. 또한 지도 감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하고 계속 이거를 부딪히고 싸우고 지도 감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에는 요런 경우에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ADHD에 대해 흔히 하는 착각과 진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일 큰 게 인제 '남자애들은 다 그래. 크면 괜찮아져.' 네. 괜찮아지긴 합니다. 괜찮아지는데 뭐가 괜찮아지고 또 뭐가 안 괜찮아지냐면 ADHD는 이름이 어렵습니다. 사실 이름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어텐션 주의력이 결핍되고 부족하고 하이퍼 액티비티 과잉 행동이고 하이퍼 액티비티 디스오더인데 여기에 과잉 행동 충동성이 같이 있죠.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충동성이 있는데 과잉 활동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는 중학교 가서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친구들도 다 안 그러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있지만 그게 인제 점점점 줄어드니까 옛날에는 "거 봐 크면 다 괜찮아졌지." 했지만 안 돌아다니고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어요. 계속 꼼지락거리고 발투투투투 하고 계속 이거 손톱 뜯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하게 활동하는 건 줄어들었지만 충동적인 거나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성인이 돼서는 주의력 결핍, 주의가 결핍돼서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성인의 경우에 드러나는 일로서 드러나는 요런 부분에서 문제는 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 때 있는 경우가 소아청소년까지는 75% 성인까지는 50%는 계속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때 크면 다 좋아진다. 물론 50% 까지는 좋아지지만 50%가 여전히 계속된다면 도움을 받아야 되죠. 제가 특히 인제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이 치료에 개입되자고 하는 이유는 계속 잔소리 싫은 소리를 들으면 내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혼나 집에서 계속 혼나. 그러면 나는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게 돼. 또 하나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지 것만 하려고 하니까 다른 애들이 안 놀아줘요. 그러면 사회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아이가 훨씬 자기 기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치료를 받자라고 얘기 드리는 거고 또 다른 오해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만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멍 때리거나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은 그래서 잘 뭔가를 놓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여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 요런 겁니다. 또 하나는 또 대표적인 건 우리는 집중 엄청 잘해요. 게임을 6 시간 밤새도 하거든요. 네. 좋아하는 거는 잘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더 잘하는 게 과몰입되는 게 ADHD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아시겠지만 하기 싫은 힘든 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게임하다가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주의를 싹 전환시키는 끊을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계속한다고 집중력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걸 할 수 있도록 주의력이 잘 이렇게 전환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합니다. ADHD 할 수 있는 게 좀 많지만 또 하나는 ADHD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게 꼭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ADHD는 에너지가 넘쳐서 이 아이를 잘만 조절해 주면
이게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크거든요. 이를테면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도 ADHD 치료를 받았다고, 전 세계에서 금메달을 제일 많이 딴 수영 마이클 펠프스도 ADHD 치료를 받았고, 우리가 아는 모나리자를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런 어떤 소인이 있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위인이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에너지 수준이 높으니 잘 돌봐줘야 되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후기 학자는 자동차 슈퍼카 페라리 엔진을 달았는데 브레이크가 자전거 브레이크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 조절이 안 되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잘 조절해 주는 이런 훈련과 도움이 필요하다. 이게 ADHD에 대한 제대로 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ADHD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치료는 이 ADHD가 정확히 그런 정도가 맞다고 진단이 됐다면 치료의 1번은 약물 치료입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브레이크 얘기 드렸는데, 브레이크가 잘 안 되면 브레이크를 장착을 시켜줘야 되죠. 혹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면 줘야 되는 게 이 치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부러졌으면 팔에 부목을 대주고 이렇게 이게 뼈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ADHD의 경우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물 치료가 1번입니다. 물론 약물 치료를 안 해도 나아지는 과잉 행동 증상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정도라면, 괜찮을 정도라면 조절해도 되지만, 실제로 약물 치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거기다가 오랜 시간에 걸쳐든 장기적인 연구에서 약물 치료가 효과가 가장 좋고, 거기에 플러스 사회기술 훈련이나 인지행동 치료나 이런 것들을 병합해서 치료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전 세계적으로 1번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그러니 약물 치료하지 말라, 의심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ADHD가 분명하게 두드러지고 알려진 게 1980년입니다. 우리가 콘서트라고 하는 약들, 이런 약들이 제대로 나온 게 2000년대라고 만약에 치면 이제서야 부각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예전에 눈길로 이거를 치료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약물 치료가 맞습니다. 다만 약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병원에서 판단을 하시고, 또 그것도 전문가한테, 정신과 전문의한테 판단을 하시고, 또 하나는 약 먹어도 다 안 되더라, 약이 다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들한테 따당하고 계속 힘들어하는 아이들한테 당장 어려움에 대해서 증상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약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뇌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뇌의 어떤 성장이나 발달이, 특히 이 앞부분 전두엽 부분에가 성장이 좀 더뎌졌다고 해서 이 성장을 다른 아이들만큼 따라잡게 해주는 게 약입니다. 뇌의 성장을 도와주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치료는 반드시 약물 치료가 1번으로 돼야 되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정신과 의사들도 자기 아이들한테 약 먹입니다. 나쁘면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상담, 진단 제대로 받아보시고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약물 치료 외에도 약물 치료를 못 받는 경우들이 있고요. 혹은 틱이나 다른 동반 질환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다른 것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약물이 아닌 비약물적인 치료도 있습니다. 그건 생물학적인 치료는 경두계 자기장 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틱이나 이런 걸 줄어들고 불안 수준도 줄어들게 하고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플러스 아까 병합 치료라고 했는데, 사회 기술 훈련, 다른 아이들과 어떻게 지낼지 이런 것들, 또 이런 행동이나 이런 걸 교정하는 인지 행동 치료, 이런 부분들도 이 치료의 일환이기는 합니다. 공황장애의 원인과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황장애는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험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위험하지 않은 상황을 위험하다고 잘못 생각하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온몸이 반응하는 심리적인, 생리학적인 반응을 공황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가 잘못된 알람을 삐리릭 울려서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데 도망가야 된다고 느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은 말씀드렸듯이 아까 오작동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보통 이제 우리 몸을 작동시키는 기제는 우리가 도망을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망을 가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숲속에서 맹수를 만났다면, 호랑이를 만났다면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저 호랑이는 350km고 저가 30m, 30m가 아니라 60m, 100m로 달리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끝났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엄마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생각 안 하고 뛰어가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몸에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이거를 해주는 게, 항진시켜주는 게, 우리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게 교감이고, 천천히 늘어뜨리고 이런 게 이완인데, 이런 긴장과 이완을 해야 되는 게 잘 조절이 안 되는, 이게 자율신경인데, 자율신경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가 발생한 건 이유는 뭐냐? 그거는 뇌 기능에서 신호 전달 체계, 그러면 이 신호 전달 체계 이 구성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알람을 울려주는 체계가 변연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불안과 혹은 도망을 가거나 감정적일 특히 다루는 건데, 온몸에 그냥 확 이렇게 뛰게 하는 본능적인 뇌인데, 본능적인 뇌가 너무 잘못 울려서 매번 도망가야 되는 상황으로 느끼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우리 불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살아남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였습니다. 이를테면 옛날에 맹수가 많았던 시절, 동굴에서 살았다면 무슨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면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생존에 훨씬 유리했죠. 무지개 너무 예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요. 그런데 이런 체계가 현대에서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이 이렇게 달려오면 맹수가 달려오는 것처럼 잘못 느끼고, 이런 것들이 내가 위협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위협이라고 느끼는 게 문제가 되고, 이게 이제 공황장애,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증상들은 정말로 죽을 것 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숨이 가빠지고, 여러분 숨 가빠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심장과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부분이 제일 큰 문제로 일어나서,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심지어는 공황장애로 진단받고 응급실 안 가도 되는 걸 알고 계신데 응급실을 몇 번 가시는 분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못 견딜 것 같아서. 저희 환자분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의 건물은 그 유리창을 뭐 열 수가 없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유리창을 망치를 깨고 뛰쳐나가고 싶다는 분도 있으셨어요. 그만큼 몸이 괴롭게 긴장되게 반응을 하는 게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이게 가슴 뛰고 심기항진, 그러니까 호흡의 불편감, 이런 것들, 또 약간 긴장되는 이 땀 나거나 이런 것들, 또 심지어는 내가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되는, 혹은 어떤 분은 시간이 다르게 흘려진다는, 감각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도 있고, 내가 이러다가 미쳐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몸으로 나타나는 게 공황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황장애에 유독 연예인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연예인의 생활을 잘은 모르지만, 근데 이제 보통 연예인뿐만 아니라 방송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들 오세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게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말씀드린 대로 교감신경을 계속해서 자극해주는, 노출되는 상황들이 훨씬 더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연예인의 경우는 이제 이런 심리적인 해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나인 채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긴장되고 대중이 바라는 그런 거에 맞춰서 마스크를 낀 채로 사는데, 그게 계속되는 거죠. 내가 나인 채로 지내지 못하고 계속 긴장되고 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나를 나 자신으로서 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과부하가 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몸의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심리적인 원인을 추론해 보기도 합니다.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황장애는 약물 치료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금방 드시면 금방 없어지는데 재발이 잦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너무 급박해서,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는데 터널을 못 지난다거나 지하철을 못 간다거나 자꾸 속이 불편해서 못하는 거나 숨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증상들을 잡아주는 거는 약물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황장애에서 중요한 건 이런 부분에서 인지행동 치료도 매우 중요합니다. 재발과 일상생활에서 나를 컨트롤하는 부분, 나를 나로서 지낼 수 있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지행동 장애는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공황은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될 수 있겠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그 다음에 몸의 반응입니다.
내가 몸의 반응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헐떡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심정지가 될 것 같고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생각이 '난 이러다가 죽을 거야. 어떡하지?' 그리고 인제 응급실로 뛰쳐가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응급실 가서 그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 내과적인 외과적인 이런 것들을 진료를 받으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외과적인 기저질환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있다면 그걸 당연히 먼저 치료를 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다 보면 우리는 1번 안심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생각을 보면 우리의 감정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내가 심정지 걸리면 내가 괴롭지 않겠어요, 감정적으로? 그다음에 병원 뛰쳐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인지행동 치료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생각밖에 없습니다. '아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이게 내가 죽지는 않을 거야. 심정지로 죽지는 않을 거야. 또 하나 괜찮을 거야.'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죽지 않을 거다. 괜찮을 거다. 저희가 이게 응급실에 많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대학병원에서 이 공황장애는 뭐 심장에 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 큰 질환일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내외과적으로 다 검사를 합니다. 그렇다 보면 검사 시간이 꽤 지나 있잖아요. 그런데 심장 문제였다면 결국 돌아가셨을 거나 더 안 좋은 상태로 갔을 텐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괜찮으신 상태로 있어요. 정신과는 좀 더 늦게 옵니다. 왜냐하면 내외까지인 게 먼저 판별이 돼야 되니까. 그다음에 인제 제가 만나 뵙고 상담을 하게 되면 "다행히 괜찮으셨네요."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내가 죽지 않는다. 괜찮아진다." 라는 걸 꼭 명심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인지행동치료의 제일 큰 골자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인제 세분화하면서 다루는 게 인지행동 치료고 꽤 오랜 세션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게 재발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해서 고런 부분에서 치료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게 인제 약물 치료 또 인지행동 치료가 있다면 또 말씀드릴 건 이게 전반적으로 불안이나 또 강박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많이 연결돼 있기도 하거든요. 공존하기도 하고 공황장애 예전에는 큰 범주로는 불안장애 들어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불안 수준을 낮추는 데는 경두계 자기장 치료, 경두계 직류 자극 치료라고 하는 뇌에 직접적인 아주 미세한 자극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자극을 주면 이 경두계, 두개골을 통과해서 뇌 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아주 작은 머리에 자석 갖다 댄다고 문제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정도의 자극이나 아주 미세한 전류를 흘러주면 실제로 뇌의 기능을 너무 우울해지면 좀 끌어올려 주고 너무 불안해질 경우는 좀 끌어내려 주는 이런 균형을 맞춰 주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생물학적인 치료인 거고 마지막으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해야 되니까 보통은 이제 안정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인제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으면 나를 다독거려 줍니다. 이게 인제 포옹인데요. 내가 인제 안정화 기법 중에 포옹을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그게 뭐냐면 나비포옹법인데요. 나비포옹법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 몸이 외부로부터 나를 지켜준다. 그리고 더 멀리 나가서 불안하지 않도록 여기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 난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지금까지 별일 없었어. 너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나를 다독여 주면서 내 손이 내 어깨를 짚는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치료입니다. 요거는 안정화 기법에는 또 복식 호흡도 있고 또 착지 기법도 있고 점진적 근이완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안정화 기법을 찾아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공황장애, 공황 발작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저희 외래에서 직접 이제 호흡법을 말씀드리는데 이 제가 복식 호흡이인지 이 외래에서 간단하게 하는 제일 좋은 기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이나 우울할 때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고 왜 이 호흡법이 신체적으로 의미가 있냐면 이게 공황장애는 신체 질환인데 신체로 느껴지는 건데 이 배 안에는 이완을 담당하는 수용체가 뇌 다음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기능이 작동이 안 되니까 배에 이렇게
자극을 줍니다. 자극을 이완하는 자극이죠. 코로 깊게 들이마셔서 배에 풍선을 불듯이 이 배 횡격막을 숨쉬는 근육을 아래로 끌어내려줘서 배를 풍선처럼 만들고 다시 천천히 2배로 이렇게 내쉬는 이런 복식 호흡을 하시면 뇌의 이완을 담당하는 수용체들이 이 자극이 되면서 내 몸이 편안하게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자기 전에 한 30번 정도 한 세트로 해서 매일 연습을 하시면 이런 게 실제로 낮 시간 동안에 일어날 때 직접적으로 써볼 수도 있고, 심지어 공황장애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 문제가 없이 제일 편안한 상태에 누워있을 때 자려고 할 때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복식 호흡을 연습해 보는 거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커피로 인해 불면증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께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커피는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2~3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특히 또 오후 2~3시 전까지는 괜찮은데, 커피는 잠을 시작하는, 잠드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잠을 유지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마지막 깨우는 것도 일찍 깨웁니다. 실제로 난 커피 마셔도 잘 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깊이 못 자는 경우도 있고 많이 깨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커피, 카페인은 잠에 영향을 끼칩니다. 카페인이 깨우는 거잖아요. 그러니 수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 그래서 하루에 2~3잔 이상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건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수면에서 보통 저희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잠이 안 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한테 꼭 여쭤봅니다. 몇 시에 주무셨어요? 라고 하면 아우 제가 잠이 안 와서 2시, 3시, 4시에 잤어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어제 잠을 못 자서 12시에 일어났어요. 하루에 24시간입니다. 24시간이면 8로 쪼개면 8, 3, 24. 8시간 단위로 한번 봐보죠. 우리가 8시간을 기준으로 잔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12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나는 게 보통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내가 잠을 못 자서 12시가 아니라 4시에 잤는데 4시에 자면 아침에 8시가 아니라 9시, 10시, 11시, 12시, 12시에 일어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맞다는 게 12시에 주무셨으면 16시간 지나서 새벽 4시에 잠이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내가 잠을 못 자면 일찍 자려고 이똥해도 안 됩니다. 못 잡니다. 우리 몸은 차분하게 천천히 늘어져서 자는 거니까. 그러니 자는 건 우리가 조절할 수 없으니 일어나시는 걸 조절하시라는 겁니다. 괴롭고 힘들어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아침에 6시에 잤든 7시에 잤든 8시에 잤든 최소한 10시 아니면 9시 아니면 8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셔야 그게 수면이 밀리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고 봐야 되지만 너무 늦게 주무셔서 못 일어나신다면 알람을 100개를 켜든 어찌되었든 간에 무조건 일어나서 당장 괴롭더라도 하루 이틀, 길면 일주일 버티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이클을 찾아오고, 그러면 낮이 힘들 때는 어떡하나요? 버티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낮잠을 오후 2시 1시간 반 이상 주무셔버리면 깊은 잠까지 가게 되니까 그러면 또 밤에 또 못 자요. 그러니까 낮잠을 자지 않은 채로 버티고 힘들면 소파에서나 의자에서 잠깐 눈 붙이시고 그렇게 해서 버티셔서 아침을 동일하게 일어나시는 게 수면 패턴을 찾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 외에도 뭐 말씀드릴 게 많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요즘 현대인들 말씀하시니까 스마트폰은 블루 필터가 있다고 하지만 파란 파장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늘은 파랗잖아요. 우리 머리가 스마트폰 보면 낮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또 계속 자극적인가 되니까 우리 머리를 쓰게 되는 거죠, 자극을. 우리는 컴퓨터처럼 머리가 너무 뜨거워지면 바로 잘 수가 없어요. 좀 천천히 이렇게 되면서 늘어지면서 잠을 자게 되니 밤에 스마트폰, 요즘은 TV 잘 안 보시지만 스마트폰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재미없는 국부론 같은 책을 아주 낮은 조도에서 이렇게 침대에서 보지 마시고 그냥 책상에서나 소파에서 보시라. 그리고 잠이 올 때 들어가시라. 침대는 잠만 자는 곳. 침대에서 오래 누워 있지 마시고 침대에서 다른 활동, 밥 먹고 책 보고 통화하고 이렇게 스마트폰 하시면 머리는 침대가 자는 곳이라고 인식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 스마트폰을 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시는 거, 또 낮잠 주무시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략하지만 제가 외래에서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영업 비밀이지만 어쨌든 가지고 와서 공유하고자 왔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부분이 있으시면 저는 이게 진짜로 힘든지 혹은 이런 게 와서 상담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내가 힘든다고 인정을 해야 그게 치료의 시작이자 절반이 이상입니다. 왜냐면 힘들다고 인정이 돼야 내가 내 스스로를 도울 수 있고 남이 남을 도운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나중에는 나도 남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좀 상담 꼭 받아보시고 여러분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